새벽의 작업실은 늘 비슷한 재질로 이루어진다. 금속의 표면, 종이의 섬유, 유리의 얇은 막, 고무 케이블의 검은 곡선이 조용히 놓인다. 이 공간에서는 세계가 크게 변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바깥에서는 전파와 정보가 흘러가고 보이지 않는 진동이 공기를 스친다. 사람들은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할 때 종종 소리의 비유를 꺼낸다. 우주도 어떤 소리를 내고 인간은 그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고 말한다. 과학의 언어가 만들어낸 개념이 일상의 감각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이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는 긴 이름은 대중의 입에서는 더 짧고 부드러운 말로 바뀌곤 한다. 우주의 배경소음, 우주의 잔향, 빅뱅의 메아리 같은 표현이 그 자리를 채운다. 이 표현들은 대체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만 그 안에서 강조점은 조금씩 달라진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우주의 시작이 아직도 사방에서 울린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실험 장비가 지워지지 않는 잡음을 끝내 없애지 못했고 그 잡음이 우주에서 왔다고 한다. 이때 잡음은 단순한 방해물이 아니라 뜻밖의 증거로 변모한다. 이런 변모는 특히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될 때 강한 인상을 남긴다. 대중문화에서 과학적 발견은 종종 사건으로 압축된다. 긴 시간의 준비, 반복되는 계산, 실패와 보완 같은 과정은 화면 밖으로 밀려나고 기억에 남는 장면만 남는다. 이 주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장면은 한 종류의 안테나다. 거대한 전파 수신 장치가 있고 연구자는 계측기 앞에 서 있다. 바늘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종이에 찍히는 선이 규칙 없이 떨린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주의 흔들림이 기계에 남아있다는 상상은 아주 조용한 형태로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 서사에는 늘 두 가지 정서가 섞인다. 하나는 우주의 규모가 일상의 규모를 넘어선다는 감각이다. 다른 하나는 작은 실수와 사소한 장애가 역사를 바꾼다는 감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발견을 위대한 의도로만 설명하지 않는다. 때로는 방치된 소음, 고집스러운 잡음, 지우려 했는데 남아버린 흔적이 이야기의 중심에 놓인다. 과학이 고상한 계획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믿음, 혹은 반대로 과학이 우연을 통해서도 진실에 닿는다는 믿음이 이 지점에서 함께 떠오른다. 이런 믿음은 인터넷 시대에 특히 빠르게 증식한다. 한 장의 이미지와 짧은 문장이 발견을 대변한다. 혼 안테나의 사진은 특이한 형태 때문에 눈에 띄고 그 곡선은 마치 귀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구조물을 우주의 소리를 듣는 귀로 부른다. 과학자들의 이름은 태그처럼 붙고 이야기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소음을 없애려다 우주의 흔적을 만났다는 식의 요약이다. 이 요약은 간결해서 공유되기 쉽고 절제된 아이러니를 품어서 오래 살아남는다. 간결함은 대중적 확산의 가장 강한 조건 중 하나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실제로는 전파 관측과 우주론의 맥락 속에 놓이지만 대중서사에서는 그것이 한 가지 의미로 수렴한다. 빅뱅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하늘에 깔려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때 하늘은 단순히 별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과거의 정보를 담은 얇은 막처럼 묘사된다. 그리고 인간은 장비를 통해 그 막을 스치며 뜻밖의 메시지를 읽어낸다. 기술은 읽기의 도구로, 우주는 거대한 문서로 생성된다. 그러나 이 상상은 종종 증거의 층위를 단순화한다. 배경 복사는 곧바로 우주의 시작과 동일시되거나 어떤 신비한 신호로 바뀌기도 한다. 어떤 버전에서는 그것이 특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하고 어떤 버전에서는 우주가 스스로 소리를 낸다고 말한다. 전파는 실제로 소리가 아니지만 사람들의 감각은 소리의 틀로 세계를 이해하는 데 익숙하다. 그래서 소리라는 틀은 아주 편리하게 사용된다. 듣는다는 말은 곧 알아차린다는 말로 이어지고
알아차림은 곧 의미를 찾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과학적 관측은 의미의 사냥처럼 보일 위험도 생긴다. 바이럴한 서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도 흐른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발견을 과학적 우연의 승리로 칭송하며 과학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이야기로 소비한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우주를 해석하는 방식 자체를 의심하며 배경 복사를 마치 불완전한 측정의 부산물로만 취급하기도 한다. 같은 소재가 서로 반대의 주장에 붙을 수 있다는 점은 대중담론의 구조를 보여준다. 복잡한 결과는 맥락에 따라 다른 상징이 된다. 그리고 상징은 사실의 정밀함보다 집단의 감정과 정체성에 더 빨리 결합한다. 이 주제는 종교와 신념의 언어와도 쉽게 맞닿는다. 빅뱅이라는 단어는 우주의 시작을 말할 때 편리하지만 시작이라는 개념은 종종 창조의 언어와 겹친다. 어떤 공동체에서는 배경 복사를 우주의 시작을 가리키는 표지로만 사용하지 않고 더 넓은 의미 체계 속에 배치한다. 창조의 흔적, 설계의 흔적, 혹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질서의 흔적 같은 말이 그 주변을 맴돈다. 반대편에서는 이런 해석을 과학과 무관한 것으로 밀어내며 과학이 스스로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때 대립은 주로 서로 다른 종류의 물음을 같은 자리에서 다루려 할 때 생긴다. 개인의 신앙, 제도의 교리, 그리고 과학적 설명은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지지만 대중 서사에서는 한 장면 속에 함께 들어와 충돌한다. 또 하나의 변형은 공포나 불안과 연결된다. 하늘에서 오는 미지의 소음은 때로 통제 불가능한 세계의 징후로 읽힌다. 전파 간섭과 감시, 군사기술과 우주 경쟁의 이미지가 얹히면 배경 복사는 어떤 비밀스러운 배경음처럼 포장된다. 과학자들이 듣는 소리는 곧 정부가 숨기는 소리로 바뀌고 관측 장비는 곧 감시 장치로 바뀐다. 이렇게 서사가 어두운 방향으로 기울어질 때 사실은 뒷전으로 밀리고 분위기가 앞에 선다. 공기 중의 잡음은 설명이 아니라 정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 그럼에도 이 소재가 오래 살아남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경험에 가까운 소재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소음은 누구에게나 익숙하다. 라디오의 지직거림, 통신의 끊김, 먼지 낀 스피커의 떨림은 누구나 기억한다. 그래서 우주의 가장 큰 이야기와 가장 작은 일상적 경험이 한 문장 안에서 만난다. 거대한 우주론이 머리로만 남지 않고 손끝과 귀의 감각으로 내려오는 순간이다. 대중서사는 바로 그 지점을 붙잡는다. 또한 이 서사는 교육과 오락의 경계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다큐멘터리의 영상 편집은 관측 장비의 클로즈업과 밤하늘의 이미지, 먼지 떠있는 실험실의 빛을 번갈아 배치한다. 설명은 대개 느린 호흡으로 이어지며 전파를 소리처럼 들려주는 음향 효과가 곁들여지기도 한다. 실제 관측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해를 돕는 연출로서의 소리다. 이런 연출은 보는 이에게 기술과 우주가 바로 접촉하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동시에 측정의 맥락이 사라진 자리에 감각적 인상이 남기 쉬워진다. 온라인의 짧은 영상에서는 이 과정이 더 압축된다. 몇 초의 화면과 한 줄의 문장만으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신비한 배경음처럼 소개된다. 과학자의 표정, 안테나의 실루엣, 전자기기의 불빛은 과학의 권위를 상징하는 소품이 된다. 반대로 장비의 복잡함은 거리감을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는 복잡함을 과감히 지우고 오로지 우주의 찬양이라는 이미지로만 남긴다. 이때 사실은 자주 단일한 감탄으로 변환된다. 이해는 과정보다 결과로 소비되고 결과는 다시 감정의 재료가 된다. 상품과도 연결된다. 우주의 소음을 들려준다는 음원, 공부용 배경음, 수면용 소리 같은 포맷이 생겨나고 배경 복사의 이름은 때로 그런 포맷의 제목으로 차용된다. 과학적 개념이 곧바로 생활의 리듬으로 편입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배경 복사는 측정된 현상이라기보다 조용함을 상징하는 단어로 작동한다. 우주라는 말이 주는 거리감과 수음이라는 말이 주는 친숙함이 결합하여 고유한 분위기의 산표가 된다. 외부층의 문화는 이런 결합을 통해 개념을 더 넓게 퍼뜨린다. 이 외부층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사실 그 자체라기보다 사실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무엇이 알려지고 무엇이 생략되고 어떤 비유가 선택되는지가 인상을 결정한다. 우주의 배경 복사는 과학의 장에서 정교한 개념이지만 대중의 장에서는 흔히 한 장면의 우화로 남는다. 소음을 지우려는 사람이 있고 지워지지 않는 소음이 있고 그 소음이 뜻밖의 기원이 있다고 말해주는 순간이 있다. 이 우화는 과학을 친숙하게 만들기도 하고 과학을 신비화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 시대의 매체는 가장 짧고 강한 형태로 이야기를 다시 포장한다. 한밤의 도시 위에는 빛이 남아있고 그 빛 아래에는 전선과 안테나가 조용히 늘어서 있다. 건물 옥상과 언덕의 철탑에는 통신장치가 얹히고 창문 너머의 실내에서는 라디오가 낮게 우물거린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공기 속을 채운다는 사실을 몸으로 익힌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드물던 잡음은 이제는 일상의 배경이 된다. 도시의 전파가 하늘을 채운다는 말은 비유처럼 들리지만 그 시대의 생활 감각에 가깝다. 이 시기 전파는 음악과 뉴스만을 운반하지 않는다. 항공과 선박, 군사통신, 레이더, 장거리 전화와 위성통신의 꿈이 한꺼번에 얽히며 전파는 국가의 기반 시설로 자리를 굳힌다. 냉전의 긴장 속에서 전파는 감시와 경보의 도구가 되고 기술은 민간의 편의와 국방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려 한다. 같은 주파수 대역을 두고 서로 다른 목적이 경쟁하면 잡음은 피하기 어려운 현상이 된다. 잡음은 단지 기계의 결함이 아니라 세계가 더 촘촘해졌다는 신호로 느껴진다. 대중은 이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전파에 대한 상상력을 함께 키운다. 보이지 않는 파동은 쉽게 신비의 언어로 옮겨붙는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신호라는 표현은 통신의 발전과 함께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라디오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실어 나르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섞여 들어오는 미지의 흔들림도 함께 들려준다. 수신기의 다이얼을 돌릴 때마다 드러나는 잡음은 체계와 무질서가 한 줄 위에 공존한다는 인상을 남긴다. 이 시대의 연구 현장에서도 잡음은 늘 곁에 있다. 전파를 다루는 기술자는 신호를 증폭시키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불필요한 요동을 줄이는 법을 배운다. 금속 접촉면의 불안정, 열에 의한 흔들림, 전원 공급의 미세한 변화, 주변 장비의 간섭은 모두 측정의 적이 된다. 그러나 적은 때로 교사처럼 작동한다. 무엇이 잡음인지 정의하려면 무엇이 신호인지 먼저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호와 잡음의 경계는 자연의 성질뿐 아니라 사람이 세운 목적과 규칙에 의해 그어진다. 그 규칙을 세우는 기관은 여러 층위에 존재한다. 대학 연구실과 국가연구소, 군사연구기관, 통신기업과 전화회사는 서로 다른 필요를 갖고 같은 기술을 공유한다. 전파를 표준화하려는 노력, 주파수 배분을 관리하려는 정책, 장비의 성능을 경쟁적으로 끌어올리는 산업문화가 함께 움직인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한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측정이 정밀해질수록 잡음의 세계도 함께 확대된다. 더 약한 신호를 보려면 더 민감한 수신기가 필요하고 민감함은 배경의 미세한 흔들림까지 드러낸다. 대중매체는 이 민감함을 종종 놀라움의 언어로 번역한다. 작은 흔들림을 붙잡는 기술은 초자연적 감각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람들은 전파를 마치 소리의 연장으로 받아들이며 세상이 점점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느낀다. 그 느낌은 때로 불안과 결합한다.
들린다는 것은 노출된다는 뜻으로 이어지고 노출은 감시의 공포로 연결된다. 라디오의 잡음과 군사 레이더의 이미지가 한 화면에 놓이면 하늘은 더 이상 낭만의 공간이 아니라 기술의 전장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주와 전파가 만나는 지점은 이 시기에 특별한 의미를 얻는다. 전파 천문학이 성장하면서 하늘은 빛뿐 아니라 전파의 지도로도 읽히기 시작한다. 별과 상운을 전파로 관측한다는 말은 많은 이들에게 낯설면서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인간의 감각이 닿지 않는 영역을 기계가 확장한다는 개념이 이미 통신기술을 통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그 확장은 늘 깨끗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상의 방송과 통신, 전기장비가 만들어내는 간섭은 하늘을 보려는 시도를 방해한다. 그래서 우주를 보는 장비는 동시에 지상을 피하려는 장비가 된다. 이런 시대 분위기에서 잡음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해석을 요구하는 현상으로 자리 잡는다. 잡음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고장일 수도 있고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고 설계가 놓친 조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측정 대상의 일부일 수도 있다. 대중서사가 이 드문 가능성에 매혹되는 이유는 그것이 기술의 한계와 우주의 규모를 한 장면에 겹쳐 보여주기 때문이다. 작은 작업실의 수신기와 거대한 하늘이 같은 주파수의 언어로 연결되는 순간이 만들어진다. 잡음에 대한 시대의 감각은 출판과 교육의 방식에도 스며든다. 교양서와 잡지는 기술의 발전을 설명하면서 전파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막히고 섞이는지 이야기한다. 간섭을 줄이는 방법은 가전제품의 사용 설명서에도 등장하고 안테나의 방향을 조정하는 요령은 가정의 지식이 된다. 동시에 우주에서 오는 전파라는 주제는 과학 다큐멘터리와 라디오 프로그램의 소재가 된다. 전문 용어는 쉬운 비유로 바뀌고 먼 곳의 신호라는 말은 상상력을 부추기는 장치가 된다. 여기에서 우주의 전파는 아직 정밀한 증거의 층위로 들어가기보다 시대의 소리 풍경을 확장하는 문화적 상징으로 남는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산업과 국방이 마이크로파 기술에 기대는 비중이 커지면서 잡음의 문제는 더 높은 주파수 영역으로 옮겨간다.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짧아 직진성이 강하고 좁은 빔으로 멀리 보낼 수 있어 통신과 레이더에 유리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빔이 좁아질수록 정렬과 안정성의 요구가 커지고 아주 작은 흔들림도 성능을 좌우한다. 지상에서는 마이크로파 중계탑이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지고 해안과 평야를 가로지르는 장거리 연결이 시도된다. 날씨와 지형, 건물의 반사와 간섭은 신호의 모양을 바꾸고 수신장치는 그 변화에 맞춰 더 섬세해진다. 국제적인 규범도 함께 자라난다. 나라와 기업이 같은 하늘과 같은 전파 공간을 공유하는 이상 주파수의 규칙은 협의와 문서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같은 기구가 분배와 표준의 틀을 마련하고 각국은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주파수 계획을 조정한다. 그러나 규칙이 있다고 해서 잡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규칙은 큰 충돌을 줄이지만 도시의 정기적 활동이 만들어내는 작은 요동까지 통제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규칙과는 다른 차원의 작업이 필요해진다. 케이블의 차폐, 접지의 설계, 수신기의 온도 안정화, 증폭기의 선형성 유지 같은 세부가 중요해진다. 이 세부는 대중에게도 간접적으로 전해진다. 가정용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사용 경험은 신호가 깨끗하게 들어올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몸으로 느끼게 한다. 화면의 눈송이 같은 흔들림과 스피커의 지직거림은 기술이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동시에 그 흔들림은 개선의 대상으로 이해된다.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고 방향을 바꾸면 나아진다는 경험은 잡음이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조건이라는 감각을 만든다. 이런 감각은 연구와 산업의 실무 감각과 멀지 않다. 우주를 다루는 상상도 이 토대 위에서 더 구체화된다. 인공위성이 등장하고 지구 밖의 중계가 현실이 되면서 하늘은 더 이상 추상적인 위가 아니라 통신 경로의 일부로 그려진다. 신호가 대기를 지나 우주를 스치고 다시 돌아온다는 그림은 전파가 지상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상 언어로 정착시킨다. 그 과정에서 우주라는 말은 신비의 말이면서도 기술의 말이 된다. 기술의 말이 된 우주는 잡음의 말과도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어디에서 생겼는지 즉시 알기 어려운 흔들림은 그 자체로 설명을 요구하는 재료가 된다. 그 시절의 기술 문서와 교재에는 열잡음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도체와 회로가 온도를 갖는 한 전하의 무작위 운동은 완전히 멈추지 않고 진폭기는 그 미세한 흔들림을 함께 키운다. 그래서 정밀한 수신기는 단지 안테나만이 아니라 내부의 온도와 기준을 다루는 장치가 된다. 어떤 연구실은 부품을 일정한 온도에 투려하고 어떤 장비는 기준 신호를 넣어 감도를 확인하며 어떤 팀은 주변 환경의 변화를 기록해 흔들림의 원인을 좁힌다. 잡음은 이렇게 사회의 소리이면서도 동시에 실험실의 일상 작업이 된다. 이 일상 작업은 성격이 조용하다. 눈에 띄는 사건보다 반복되는 확인이 앞선다. 같은 측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고 날짜와 날씨, 장비의 상패를 적어두고 간섭이 심한 시간대를 피해 관측 시간을 조정한다. 관측과 통신이 같은 하늘을 공유하는 한 연구자는 사회의 리듬과도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전파 기술의 시대는 한편으로는 빠르게 확장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느린 검증의 습관을 요구한다. 이 층위에서 중요한 것은 잡음이 이미 사회의 공기처럼 퍼져 있다는 사실이다. 전파가 많아질수록 잡음은 더 흔해지고 흔해질수록 사람들은 잡음을 단순한 실패로만 보지 않게 된다. 잡음은 기술이 놓인 환경을 드러내고 환경은 기술의 한계를 가르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남는 흔들림은 곧바로 제거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관찰의 대상이 된다. 우주의 배경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먼저 지상의 배경이 충분히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그 복잡함 속에서 정밀함과 혼란이 함께 자라나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떤 잡음이 단순한 방해로만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조용히 가능하게 한다. 뉴저지의 낮은 언덕 위에 금속 구조물이 서 있고 그 끝에는 넓게 벌어진 입처럼 보이는 전파 수신기가 달려 있다. 이 장비는 연구자의 얼굴보다 훨씬 크고 표면은 바람과 비를 견디도록 단단하고 크고 표면은 바람과 비를 견디도록 단단하게 마감되어 있다. 주변은 공장지대의 소음이 멀어지는 곳이고 하늘은 계절에 따라 습도와 바람의 성질을 바꾼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웅장한 선언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는 작은 조정과 확인의 반복이다. 벨 연구소는 이 시기 통신기술의 중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장거리 전송과 위성통신의 실험이 이어지고 마이크로파 대역의 수신 성능을 극도로 낮은 잡음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요구가 생긴다. 전파 신호가 약해질수록 증폭기와 수신기의 내부에서 생기는 흔들림이 더 크게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연구소의 엔지니어들은 신호를 키우는 법과 함께 원래 존재하는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법을 훈련된 습관으로 다룬다. 실험은 설계와 제작, 측정과 수정이 한 줄로 이어진다.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스는 이런 환경에서 민감한 마이크로파 수신 시스템을 다루는 역할을 맡는다. 그들이 사용하는 혼 안테나는 본래 특정한 통신 실험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구조로 알려져 있으며 넓은 입구와 점차 좁아지는 형태는 불필요한 반사를 줄이고 외부의 간섭을 억제하는 데 유리하다고 이해된다. 이 장비가 중요한 이유는 하늘에서 오는 약한 신호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장비 자체의 잡음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데 있다. 연구자에게 필요한 것은 측정이 다시 반복되었을 때 같은 결과가 다시 나오는 안정성이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 수신기의 출력에는 일정한 수준의 배경이 계속 남아있다. 배경은 특정 방향을 가리킬 때만 나타나지 않고 하늘의 여러 방향으로 안테나를 돌려도 비슷하게 따라온다. 연구자들이 기대하는 값보다 높고 장비가 정상이라면 줄어야 할 흔들림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때 그들이 먼저 하는 일은 그 흔들림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인지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구분하는 일이다. 구분은 추측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능한 원인을 하나씩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소로 남는 반개는 대개 실험자의 손이 닿는 곳부터 시작한다. 케이블 연결부의 접촉 상태를 확인하고 증폭기의 동작 조건이 일정한지 점검하며 전원과 기준 장치가 흔들리지 않는지 살핀다. 온도 변화에 민감한 요소가 있다면 이를 안정화하는 방법을 찾는다. 수신 체인에서 어느 부분이 잡음을 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성 요소를 교체하거나 기준 신호를 넣어 반응을 비교하는 절차가 반복된다. 작업자는 관측 결과만 적지 않고 장비의 상태와 작업 시간, 기상 조건 같은 주변 변수를 함께 적어둔다. 이런 기록은 나중에 이야기로 전해질 때 단순한 사건으로 축약되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노동의 누적이 외부 원인도 하나씩 검토된다. 가까운 도시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인공 전파, 지상 구조물에서 반사되어 들어올 수 있는 경로, 태양과 지구 대기에서 비롯되는 영향이 검토 대상이 된다. 안테나의 지향성을 이용해 특정한 원천을 향할 때 변화가 있는지 살피고 밤과 낮, 계절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다. 결과가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방향에만 묶이지 않는다면 원인은 더 넓은 범위에서 찾게 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실험자가 자신의 기대를 증거로 착각하지 않도록 절차를 유지하는 일이다. 반복과 비교는 그 자체로 억제장치가 된다. 이후일, 널리 알려진 일화 중에는 현장 주변의 비둘기와 그 흔적을 제거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혼 안테나의 구조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작은 동물이 머물기 쉬운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연구자들은 금속 표면과 내부 공간을 청소하고 오염이 전파의 흡수나 산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한다. 이런 조치는 전파공학의 상식에 가깝다. 표면의 상태와 미세한 물질은 민감한 장비에서 예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과 회고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런 정리 이후에도 배경은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 그 남음이 바로 다음 단계의 작업을 요구한다. 그들이 얻는 수치는 온도로 환산된 잡음의 크기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전파 수신 시스템에서 잡음을 온도처럼 다루는 관행은 잡음이 열 운동과 연결된 물리적 흔들림이라는 이해에 기반한다. 이 방식은 복잡한 전기 신호를 직관적인 척도로 바꾸어 준다. 연구자들은 장비의 잡음 온도를 낮추려 하고 하늘에서 들어오는 배경이 그 온도 척도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평가한다. 그러나 이 척도는 즉시 원인을 알려주지 않는다. 남아있는 수치가 장비의 결함인지, 환경의 영향인지, 하늘의 보편적인 배경인지 판단하려면 더 많은 비교가 필요하다. 비교는 서로 다른 조건을 만드는 일로 이어진다. 안테나가 가리키는 고도와 방위각을 바꾸고 지면에 가까운 방향과 하늘 높은 방향을 번갈아 측정한다. 지면의 방사와 대기의 흡수, 수증기의 영향이 다른 조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핀다. 또한 별도의 기준으로 시스템을 교정하고 같은 절차를 다른 날에 반복한다. 이런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남아있는 배경이 예상보다 일정하다는 점이다. 일정함은 편안함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일정함은 원인이 쉽게 보이지 않게 만든다. 특정한 원인이면
특정한 조건에서 변해야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원인은 더 근본적이거나 더 넓은 범위에 걸쳐 있을 수 있다. 규정의 기록은 자주 단조롭다. 수신기의 감도를 확인하기 위해 알려진 기준을 사용하고 장비의 출력이 기준에 대해 어떻게 변하는지 반복해서 적는다. 기준은 차가운 하늘과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준 부하를 번갈아 보는 방식으로 마련되거나 내부의 기준 소스를 이용해 상대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어떤 방식이든 핵심은 수신기가 만들어내는 신호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같은 자로 재는 일이다. 그리고 그 자는 날씨와 시간에 따라 흔들리기 쉬워 연구자는 자의 흔들림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 남아있는 배경을 설명할 때 연구자들은 기여 항목을 분해하려 한다. 대기에서 오는 방사, 지면에서 새어 들어오는 영향, 은하에서 오는 전파 방사, 그리고 수신기 자체의 잡음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 추정한다. 이 추정은 완벽한 계산이 아니라 측정과 경험에 근거한 범위의 설정이다. 어느 항목을 얼마나 줄여도 일정한 잔차가 남는다면 그 잔차는 더 이상 단순한 정미의 실패로만 취급되지 않는다. 문서가 보여주는 태도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 남는 값을 감추지 않고 남는 조건을 명확히 적고 남는 불확실성을 함께 적는다. 문서 기록에서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연구자들이 결과를 혼자만의 체험으로 남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소 내에서 동료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피며 자신들이 측정한 배경이 이미 다른 연구의 관심사와 접점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은 대개 서신, 전화, 내부 메모, 학회 발표 준비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는 논문이라는 형식으로 압축된다. 논문은 이야기의 매끄러운 결말이 아니라 당시의 측정 조건과 장비 특성, 오차 범위와 교정 방법을 규정하는 문서다. 그 문서가 남아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같은 하늘을 같은 방법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신중하게 제한된다. 남아있는 배경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정하기 전에는 그 배경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 관측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측정은 도달한 결론만이 아니라 배제한 가능성의 목록을 함께 가진다. 무엇을 점검했고 무엇이 원인이 아니었는지, 어떤 범위에서 불확실성이 남는지, 무엇이 다음 확인의 조건인지가 문서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정리된 기록은 대중서사의 한 문장보다 훨씬 조용하지만 지식이 생산되는 방식에서는 더 결정적이다. 폰 안테나가 들려주는 것은 소리라기보다 수치의 안정된 흔들림이다. 연구자는 그 흔들림을 적절한 단위로 바꾸고 장비의 상태와 함께 저장하며 다른 조건에서 다시 꺼내어 비교한다. 밤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배경이 꾸준히 남아있다면 그 꾸준함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정보가 된다. 여기까지가 문서가 보여주는 범위다. 반복 측정, 점검, 청소, 교정, 비교, 그리고 결과를 공유 가능한 형태로 고정하는 일이 이어지며 발견의 실체는 한 번에 번쩍이는 순간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흔들림을 끝까지 다루는 태도로 형성된다. 이 시기의 연구 공동체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하늘을 읽는다. 한쪽은 통신을 위한 기술적 요구를 바탕으로 민감한 수신기를 다듬고 다른 한쪽은 우주론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파 관측을 준비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목적이지만 전파라는 동일한 매질을 다룬다는 점에서 언어와 도구가 겹친다. 이런 겹침은 기관과 개인의 이동, 학회와 전화통화, 논문과 참고문헌의 관습을 통해 조용히 이어진다. 한 발견이 한 팀의 단독 업적으로 고정되기보다
여러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태를 갖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프린스턴에서는 로버트 디케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이 우주론과 전파 측정의 접점을 다루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디케는 정밀 측정과 계측의 문화에 익숙한 인물로 언급되며 그 주변에는 피터 롤, 데이비드 윌킨슨 같은 시험가가 있고 제임스 피블스 같은 이론가가 함께 활동한다. 이 조합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진다. 관측 장비를 꾸리는 손과 관측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는 손이 가까운 거리에 놓인다. 이런 배치는 대개 대학과 연구소의 구조, 교육과 연구의 결합, 그리고 당대의 연구비와 장비 조달 체계 속에서 가능해진다. 전파 관측은 큰 장비와 정밀한 부품, 그리고 긴 시간의 운영을 필요로 하므로 기관의 뒷받침과 설비의 공유가 중요해진다. 벨 연구소 역시 당대의 기술 생태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장거리 통신과 위성 통신 같은 목표는 고주파 기술을 발전시키고 저잡음 증폭기와 정밀 안테나의 개발을 촉진한다. 기업 연구소의 목적은 제품과 서비스의 기반을 넓히는 데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계측 기술과 표준화의 습관은 학계의 관측 문화와 맞닿는다. 서로 다른 기관이 같은 종류의 잡음 문제를 다룰 때 방법은 점점 비슷해진다. 온도 안정화, 교정, 오차의 분해, 환경 변수의 기록 같은 절차가 공통의 언어가 된다. 그래서 한쪽에서 만들어진 장비와 경험이 다른 쪽의 문제의식과 연결될 여지가 생긴다. 이 연결은 특정한 만남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회와 세미나, 연구자들의 이동, 공동의 지인과 동료 네트워크가 배경을 만든다. 전파 천문학과 마이크로파 공학은 완전히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며 측정의 세부를 공유하는 통로가 여러 존재한다. 당대의 학술 출판 문화도 이런 통로를 강화한다. 짧은 보고를 신속히 내는 형식이 존재하고 관측 결과와 해석을 서로 다른 논문으로 분리해 싣는 관습도 가능하다. 결과가 먼저 발표되고 해석이 뒤따르는 형태는 지식이 생성되는 단계의 차이를 문서로 분명히 남긴다. 혼 안테나에서 사라지지 않는 배경이 정리되고 있을 때 프린스턴에서는 우주론의 맥락에서 어떤 종류의 약한 배경이 관측될 수 있다는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논의는 대중서사처럼 단일한 예언이나 단일한 문장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여러 논문과 보고가 축적되어 있으며 무엇이 관측 가능하고 무엇이 불확실한지의 범위가 변해왔다. 중요한 점은 프린스턴의 준비가 단지 아이디어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측정 계획과 장비 구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기록이다. 그러한 준비는 외부에서 보면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는 연구의 일상이다. 결국 두 흐름이 서로를 인식하는 순간이 생긴다. 널리 알려진 경로에 따르면 벨 연구소 쪽에서 프린스턴에서 비슷한 종류의 배경을 찾으려 한다는 소문과 정보를 접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연락이 이루어진다. 이는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라기보다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서로의 관심사를 어렴풋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학술적 접촉이다. 통화나 방문의 세부가 어떤 문장으로 오갔는지까지는 기록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양쪽의 작업이 서로의 빈칸을 채우는 방향으로 맞물렸다는 점은 여러 회고와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 맞물림은 역할의 분담을 선명하게 만든다. 벨 연구소의 측정은 장비와 절차, 교정과 오차 범위의 문법으로 정리된다. 프린스턴의 해석은 그 측정이 어떤 종류의 우주론적 배경과 부합할 수 있는지를 당시의 이론적 틀 안에서 설명한다. 두 문법이 한자리에서 결합할 때 하나의 현상은 더 넓은 의미를 얻게 된다. 동시에 결합은 긴장도 만든다. 누가 먼저였는지, 무엇이 발견이고 무엇이 해석인지, 어떤 표현이 과도한지 같은 문제는 논문의 형식과 저자의 배열, 발표의 순서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널리 인정되는 특징은 두 쪽이 결과를 경쟁적으로 숨기기보다 비교적 빠르게 공유하고
문서화된 형태로 함께 공개했다는 점이 출판의 형태는 이를 잘 보여준다. 1965년 무렵 천체 물리학 저널의 짧은 형식에 연달아 실린 두 편의 글이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다. 한 편은 안테나 측정에서 확인된 과잉의 배경을 보고하고 다른 한 편은 그 배경을 우주론적 맥락에서 해석한다. 이 배치는 독자가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 읽게 만들며 동시에 두 작업이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학술지의 편집 문화는 여기에서 단순한 출판 절차가 아니라 지식의 층위를 정돈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무엇이 관측으로 확인되었는지, 어떤 범위에서만 말할 수 있는지, 어떤 이론적 틀 안에서 의미가 부여되는지가 문서의 구조로 드러난다. 기관의 문화도 함께 드러난다. 기업 연구소의 성과는 종종 특허나 내부 보고의 언어로 묶이기 쉽지만 이 경우에는 학술 논문이라는 공개 형식을 택한다. 대학 연구팀의 경우에는 학계의 논문 문화가 기본이지만 실험 장비가 완성되기 전에 문제의식과 준비가 어떻게 공개될지는 신중한 선택을 요구한다. 두 기관의 차이는 연구의 속도와 목적에서 비롯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공통의 규범이 우위를 가진다. 반복 가능성과 공개 가능한 절차, 동료 검토의 장으로 들어가는 문서화가 우선된다. 이는 냉전기의 기술 환경 속에서도 학술 공동체가 유지하려 한 규율의 한 단면으로 읽힌다. 후일 대중서사에서는 이 만남이 한마디로 요약되곤 한다. 한쪽은 측정 결과를 가져오고 다른 쪽은 그것의 의미를 알아본다는 식의 단결한 문장이다. 그러나 문서가 보여주는 실제 풍경은 더 촘촘하다. 측정은 이미 여러 기혈을 분해하고 배제한 흔적을 가지고 있었고, 해석은 이미 어떤 배경이 가능할지의 논의를 품고 있었다. 이 둘이 만나는 과정은 상호 인정과 조정의 과정이며 서로의 언어를 번역하는 과정이다. 번역이 성공할 때 하나의 잔차는 단지 제거되지 않는 잡음이 아니라 더 넓은 연구 프로그램의 일부로 자리 잡는다. 이 층위에서 중요한 것은 발견이 어떻게 사회적 형태를 갖추는가이다. 한 현상이 자연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현상이 과학적 지식으로 인정받는 사실 사이에는 문서와 제도, 공동체의 관습이 놓인다. 전화 한 통과 방문 한 번은 상징처럼 남지만 그 상징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 뒤에 있는 편집 절차와 저자 책임, 오차의 표기, 동료 검토의 기대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혼 안테나의 잔차는 한 기관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 학계가 다루는 우주론적 증거의 목록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입장은 단번에 고정되기보다 이후의 측정과 논쟁, 더 정밀한 장비와 더 엄격한 기준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한 자리를 갖게 된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이름 그대로 마이크로파 대역에서 관측되는 우주의 배경 복사다. 복사는 전자기파 형태로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하며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수 밀리미터 정도인 전자기파를 가리킨다. 이 배경 복사는 특정한 별이나 은하에서만 오지 않고 하늘의 거의 모든 방향에서 비슷한 세기로 도착한다. 관측자가 어느 쪽을 바라보아도 비슷한 바탕이 깔려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것은 한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우주가 매우 이른 시기에 남긴 전역적 흔적으로 이해된다. 배경 복사의 성질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은 흑체 복사다. 흑체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빛을 거의 모두 흡수하고 자기 온도에 따라 일정한 분포로 복사를 내보내는 이상화된 물체를 뜻한다. 중요한 점은 흑체 복사의 분포가 한 가지 숫자, 곧 온도로 거의 완전히 규정된다는 사실이다. 관측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이 흑체 분포에 매우 가깝다. 이는 단순히 어느 한 주파수에서 밝다는 이야기보다 훨씬 간한 조건이다.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한 세기가 하나의 온도로 정해지는 곡선 위에 정렬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온도는 일상적인 따뜻함을 말하기보다 복사의 에너지 분포를 나타내는 물리적 척도로 사용된다. 이 흑체에 가까운 분포는
우주가 한때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아 빛과 물질이 자주 충돌하며 거의 열평형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그림과 잘 맞는다. 열평형은 에너지가 충분히 섞여 특정한 반연이나 특정한 이점안이 예외적으로 차갑거나 뜨거운 상태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상황을 뜻한다. 그런 환경에서는 복사가 흑체 분포에 가까워진다. 이후 우주가 팽창하며 식어가면 그 분포는 형태를 유지한 채 전체적으로 더 낮은 에너지 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분포의 모양은 유지되지만 특징자는 온도는 낮아진다. 오늘날 관측되는 배경 복사의 온도가 약 2.7 켈빈 정도로 알려져 있는 것은 바로 이 팽창과 냉각의 결과로 설명된다. 이 배경 복사가 언제부터 자유롭게 우주를 가로질러 오게 되었는지는 측정과 이론이 함께 다루는 지점이다. 우주가 충분히 뜨겁고 밀도가 높을 때에는 전자와 양성자, 그리고 빛이 강하게 결합된 플라스마 상태가 지속된다. 이때 빛은 자주 산란되어 멀리 가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 우주가 식으면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해 중성원자가 늘어나고 빛이 산란될 기회가 크게 줄어든다. 이 순간 이후로 빛은 비교적 직선으로 이동하며 오늘날의 관측자에게 도달할 수 있다. 이때 마지막으로 강하게 산란된 빛의 층을 흔히 마지막 산란면이라고 부른다. 이 표현은 표면이 실제로 벽처럼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관측에 기여하는 시기가 좁은 범위로 집중된다는 뜻을 담는다. 배경 복사가 단지 균일한 바탕으로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놀라운 사실로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관측은 더 미세한 구조를 보여준다. 하늘의 배경 복사는 전체적으로 거의 같지만 아주 작은 수준에서 밝기가 조금씩 다르다. 이런 방향에 따른 차이를 비등방성이라고 부른다. 비등방성은 복사가 완전히 균질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초기 우주에 존재한 미세한 밀도 차이가 후일 은하와 대규모 구조로 자라나는 씨앗이 되었다는 설명과 연결된다. 그 차이는 매우 작아 평균적인 온도에 비해 10만 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관측 장비는 단지 배경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배경 위에 아주 약한 결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미세한 결을 확인하는 데에는 여러 세대의 관측이 필요하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오는 신호가 실제 우주 배경인지 아니면 장비나 지구 환경에서 생긴 흔들림인지 구별하는 절차다. 관측자는 수신기의 감도를 기준 신호로 반복 교정하고 관측한 하늘 신호에서 장비 잡음과 대기 기여를 분리하려 한다. 지구 대기와 수증기, 지면 방사, 태양계 안의 먼지, 은하의 전파 방사 같은 오염원은 주파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같은 하늘을 비교하는 전략이 사용된다. 어떤 기여는 특정 주파수에서 더 강하고 어떤 기여는 하늘의 특정 방향에서 더 강하다. 반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흑체 분포라는 공풍의 형태를 보이므로 주파수별 비교는 배경 복사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 현대 관측에서 널리 언급되는 성과 중 하나는 스펙트럼의 정밀 측정이다. 스펙트럼은 주파수에 따른 복사 세기의 분포를 말한다. 이 분포가 흑체 곡선에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하려면 서로 다른 주파수에서 세기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하나의 온도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검증은 단순한 시각적 유사성에 의존하지 않고 오차 범위를 포함한 수치 비교로 이루어진다. 오차는 장비의 교정, 검출기의 비선형성, 우주선의 온도 변화, 광학계의 반사와 누설 같은 요소에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관측팀은 장비의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천체가 아닌 기준 부하를 사용해 절대 세기를 맞추며 측정 과정 전체의 불확실성을 문서화한다. 또 다른 성과는 하늘 지도의 정밀화다. 하늘을 한번 흐르는 관측은 잡음에 취약하므로 같은 영역을 여러 번 스캔해 평균을 내고 서로 다른 시기의 자료를 교차 검증한다. 관측 위성은 지구 대기에서 오는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배경 복사의 미세한 변화를 안정적으로 측정하는 데 유리하다. 코비, WMAP, ESA의 플랭크 같은 임무는 이런 방식으로 배경 복사의 지도를 만들고 비등방송의 통계적 성질을 분석한다. 하늘 지도는 단지 그림이 아니라 각 방향의 온도 변화가 어떤 각도 기모에서 얼마나 강한지 요약하는 자료로 이어진다. 그 요약은 우주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초기의 요동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한 수치적 제약을 제공한다. 각도 규모에 따른 요동의 세기는 단순히 크고 작음의 문제를 넘어 초기 우주의 물리 과정을 반영한다. 플라스마 상태의 초기 우주에서는 중력으로 모이려는 경향과 복사의 압력으로 퍼지려는 경향이 함께 작용하며 특정한 크기의 요동이 더 뚜렷하게 남을 수 있다. 관측 자료를 각도 규모별로 정리하면 몇 개의 두드러진 봉우리와 골이 나타나고, 이 패턴은 초기 조건과 우주의 성분 비율을 제한하는 데 사용된다. 바리온,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같은 성분의 비중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패턴의 흔적을 남기며 독립된 관측과 함께 맞추어 볼 때 더 좁은 범위로 수렴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모형이 여러 종류의 자료를 동시에 설명해야 한다는 규율이다. 비등방송에는 우리 자신의 운동이 남기는 흔적도 포함된다. 관측자가 우주 배경에 대해 움직이고 있다면 한쪽 하늘은 약간 더 뜨겁게, 반대쪽 하늘은 약간 더 차갑게 보인다. 이는 도플러 효과에 해당하는 성분으로 큰 규모의 쌍극자 패턴으로 나타난다. 이 성분은 다른 미세한 요동과 구별되어 제거되거나 별도로 분석된다. 이런 처리는 임의적 조정이 아니라 물리적 원인을 가진 신호를 분해해내는 과정이다. 그 과정이 성공해야 더 작은 요동의 지도와 통계가 안정적으로 얻어진다. 또한 배경 복사는 평광이라는 성질도 갖는다. 평광은 전자기파의 진동 방향이 무작위가 아니라 특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뜻이다. 초기 우주에서 빛이 산란될 때 주변의 밀도와 속도 분포가 특정한 형태를 만들면 평광 패턴이 생성될 수 있다. 관측된 평광은 온도 비등방성과 함께 분석되어 초기 요동의 성질과 제이온화 같은 후대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평광 신호는 온도 신호보다 더 약하고 은하먼지에서 생기는 형광 오염도 크기 때문에 주파수 다중 관측과 정밀한 정경 제거가 더욱 중요해진다. 이 모든 내부 침해 논리는 결국 같은 기준으로 수렴한다. 측정은 재현 가능해야 하고 다른 장비와 다른 분석 방법으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되어야 한다. 배경 복사는 단일한 장비의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의 기술과 서로 다른 팀의 교정 절차를 거치면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리 잡는다. 흑체에 가까운 스펙트럼, 전 하늘에 걸친 균일한 바탕, 그리고 미세한 비등방성과 평광이라는 축은 서로를 보강한다.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함께 있을 때 해석의 여지가 줄어든다. 특히 흑체 스펙트럼은 지구 근처의 복잡한 오염원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고, 비등방성의 각도별 패턴은 임의의 잡음이 흉내내기 힘든 구조를 제공한다. 이 층위에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소리의 비유로부터 멀어진다. 그것은 귀로 듣는 잡음이 아니라 정밀하게 정의된 전자기 복사이며 분포와 지도, 불확실성의 표기와 교차 검증을 통해 다루어진다. 그리고 그 다루어짐은 우주가 과거에 어떤 상태를 거쳤는지에 대한 가장 단단한 단서 중 하나로 기능한다. 한때 장비가 지우지 못한 잔차로 시작된 듯 보이는 배경은 이제는 여러 관측과 분석을 통과해 물리적 모형이 얼마나 정확히 세계를 묘사하는지 시험하는 표준의 자리로 들어간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둘러싼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단순한 문장으로 굳어진다. 소음을 없애려다 우주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요약은 발견의 분위기를 잘 전달하지만 증거가 만들어지는 규율을 모두 담기에는 짧다. 그 짧음은
대중에게는 이해의 문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종류의 지식을 한 덩어리로 섞어버릴 위험도 만든다. 그래서 마지막 층위에서 필요한 일은 무엇이 신념의 언어로 흘러가고 무엇이 과학의 규범으로 고정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기록과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용히 정돈하는 일이다. 대중서사가 가장 자주 취하는 형태는 영웅담과 우연담의 결합이다. 두 연구자가 끈질기게 잡음을 쫓고 마침내 뜻밖의 진실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구조는 오래된 발명 이야기의 문법과 닮아있다. 이 문법은 과학을 인간적인 노동으로 보이게 만들고 실험실의 단조로운 반복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같은 문법은 과학이 우연만으로도 결론에 도달한다는 인상을 강화할 수 있다. 실제로는 우연히 남은 잔차가 결론이 되기 위해 우연이 아닌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증은 다른 사람과 다른 장비가 같은 잔차를 다른 조건에서 재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개 가능한 기록과 표준화된 절차다. 이 사건이 남긴 중요한 흔적 중 하나는 관측과 해석이 문서에서 분리되어 나타났다는 점이다. 분리는 책임의 분리이기도 하다. 관측자는 자신이 무엇을 측정했는지, 어떤 교정을 거쳤는지, 오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해석자는 그 관측이 어떤 이론적 틀과 부합하는지, 다른 가능한 설명을 어느 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책임을 진다. 대중서사는 이 두 책임을 한 정면으로 합치지만 과학의 규율은 둘을 분리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 서로 다른 시대의 자료가 쌓일 때 관측의 정확성이 먼저 평가되고 해석은 그 평가 위에서 천천히 수정될 수 있다. 이 규율은 곧바로 신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규율은 신비가 말로 앞서 나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한다. 배경 복사는 처음에는 특정 장비의 잔차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여러 관측 방식이 서로를 확인하며 자리를 굳힌다. 지상 관측은 대기와 주변 간섭을 관리해야 하고, 고고도 기구와 위성 관측은 온도 안정과 절대 교정 같은 다른 문제를 안는다. 서로 다른 조건에서 같은 현상이 유지될 때 설명은 한 개인의 직관이 아니라 공동체의 합의로 이동한다. 합의는 다수결이 아니라 발레를 버텨낸 절차의 결과로 이해된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신념의 언어는 종종 시작과 목적을 동시에 말하려 한다. 우주의 기원을 말할 때 인간의 의미를 함께 묻는 습관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어떤 공동체는 배경 복사를 창조의 표지로 이해하려 하고, 또 어떤 공동체는 과학이 최종적인 세계관을 확정한다고 말하려 한다. 이때 충돌은 사실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질문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 과학적 실천은 무엇이 측정되었는지, 어떤 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지, 설명이 틀릴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다룬다. 개인의 신앙이나 철학적 세계관은 다른 종류의 목적과 가치 판단을 포함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범주가 한 문장 안에 들어가면 논쟁은 쉽게 결론 없는 형태로 반복된다. 이 층위에서 요구되는 태도는 어느 쪽을 조롱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주의 차이를 차분히 구분하는 것이다. 대중이 접하는 또 다른 변형은 음모적 분위기다. 우주의 배경이 어떤 비밀스러운 신호로 바뀌고 그 신호가 숨겨졌다는 서사가 덧붙일 때 배경 복사는 과학의 공개 규범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배경 복사의 연구 역사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비밀이 아니라 복제다. 여러 관측팀이 서로 다른 기기와 분석으로 같은 결론을 확인해왔고, 관측 자료와 분석 방법은 동료 검토의 문화 속에서 공개되고 비판받아왔다. 오염원 제거와 시스템 오차 평가 같은 과정은 외부에서 보면 복잡하지만 그 복잡함이야말로 숨김이 아니라 노출의 방식이다. 어떤 단계에서 어떤 가정이 들어갔는지 드러나야 다른 사람들이 그 가정을 바꾸어도 결과가 유지되는지 시험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과학의 내부 언어는
단정과 함께 보리를 유지한다. 배경 복사의 평균 온도와 스펙트럼 모양, 큰 규모의 지도 성분은 비교적 안정된 사실로 자리 잡지만 더 미세한 구조와 더 약한 신호에서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따라온다. 분석자는 전경 방사의 모형을 바꾸어 보고 잡음의 특성을 다른 방식으로 추정하며 같은 하늘을 다른 스캔 전략으로 다시 측정한다. 자료가 새로운 정밀도에 도달할수록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편차가 등장할 수 있고 그 편차가 우주의 물리인지 분석의 잔여인지 판단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 긴 시간은 과학이 확신을 생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확신을 제한하는 시간에 가깝다. 백연 복사가 과학 내부에서 표준의 자리를 얻는 과정은 단일한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재검증으로 이루어진다. 스펙트럼이 흑체 분포에 매우 가깝다는 사실은 고정된 결론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관측 장비의 내부 기준이 얼마나 정확한지, 지상과 우주 환경에서 어떤 시스템 오차가 가능한지, 전경 방사가 어떤 형태로 섞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포함한다. 하늘 지도의 비등방성 패판 역시 분석 방법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독립된 자료 집합과 독립된 코드로 교차 검증이 이루어진다. 평범 신호의 경우에는 더 약한 크기와 더 강한 전경 오염 때문에 다양한 주파수 관측과 정교한 모형 비교가 필수다. 이렇게 여러 층의 검증이 쌓이면서 한 문장의 서사는 점점 더 좁은 범위의 사실로 정리된다. 그럼에도 대중서사는 사실의 좁음을 좋아하지 않는다. 조금은 흥미를 줄이기 쉽고 단정은 공유를 쉽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빅뱅의 흔적이라는 말은 쉽게 남고 그 흔적이 무엇을 증명하는지에 대한 세부는 종종 생략된다. 과학의 언어에서 배경 복사는 특정한 모형의 여러 예측 중 하나를 지지하는 강한 자료로 기능하지만 그 기능은 다른 자료들과 함께 모형을 시험하는 과정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 관측이 모형을 완전히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형의 범위를 좁히고 남아있는 틈새를 다음 관측의 목표로 남긴다는 점이 중요하다. 과학은 최종 문장보다 수정 가능한 문장의 연쇄로 더 정확히 묘사된다. 또한 소리라는 비유는 편리하지만 쉽게 오해를 낳는다. 배경 복사는 귀로 들리는 음파가 아니라 전자기파로서의 복사다. 이를 소리로 번역해 들려주는 연출은 이해를 돕는 장치일 뿐 관측 자료 자체가 소리로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다. 소리의 비유가 과학의 정밀함을 해치지 않으려면 비유가 측정의 구조를 가리킬 때에만 남아있어야 한다. 예컨대 잡음을 줄인다는 말은 신호와 오염을 분리하는 절차를 가리키고 배경이 남는다는 말은 교정과 제거 이후에도 잔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남는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비유가 의미의 과잉을 낳지 않도록 말은 수치와 절차의 한계 안에서 다듬어진다. 이 주제는 지식이 사회에서 어떤 속도로 이동하는지도 보여준다. 연구실의 기록은 느리게 축적되고 학술지의 문장은 신중하게 다듬어지며 교과서의 설명은 더 안정된 형태로 정착한다. 반면 밈과 짧은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고 하나의 강한 비유가 여러 매체를 통과하며 의미를 바꾼다. 우주의 배경 소음이라는 표현은 이 이동의 결과로 남은 껍질이다. 그 껍질은 진실의 일부를 담지만 껍질만으로는 검증의 규율을 전달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의 언어가 할 수 있는 일은 비유를 완전히 버리기보다 비유가 어디까지 유효한지 조용히 경계를 그어주는 것이다. 또한 기관의 규범은 개인의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반측 임무가 끝난 뒤에도 원시 자료와 교정 파일, 분석 절차는 보관되고 다른 세대의 연구자가 같은 자료를 다시 처리해 다른 결론이 가능한지 시험한다. 같은 자료를 여러 해석이 통과할 때 남는 것은 개인의 서사가 아니라 견딘 결과다. 이 반복 가능성이 바로 과학이 스스로를 교정하는 방식이다. 혼 안테나의 잔차가 알려준 것은 우주의 크기뿐 아니라 측정의 겸손이다.
잔차는 먼저 제거해야 할 방해물로 취급되고 제거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설명을 요구하는 사실로 인정된다. 이 순서는 과학이 자신의 욕망보다 절차를 앞세우려는 방식과 닿아있다. 잔차를 진실로 바꾸는 힘은 감탄이 아니라 기록이고 확신이 아니라 오차의 표기이며 고독한 직감이 아니라 공동체의 검증이다. 그렇게 해서 우주의 오래된 빛은 신비의 상징으로만 남지 않고 측정 가능한 현상으로서 현재의 지식체계 속에 자리 잡는다. 밤이 깊어질수록 실험실과 관측실의 빛은 더 작아진다. 금속 상자 안의 회로는 여전히 따뜻함을 유지하고 안테나는 바람 속에서 방향을 고정한 채 하늘의 넓이를 천천히 받아들인다. 종이 위에는 날짜와 조건이 적힌 글씨가 남고 그래프의 선은 아주 미세한 흔들림으로 이어진다. 그 흔들림은 대개 지워야 할 배경으로 시작하지만 지워지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의미는 갑자기 밀려오지 않고 반복과 비교가 쌓인 뒤에야 조용히 드러난다. 도시의 전파가 잠잠해지는 시간에도 하늘은 완전히 고요하지 않다. 전자기파는 소리처럼 울리지 않고 빛처럼 눈에 띄지도 않지만 정해진 주파수의 질서로 계속 흐른다. 연구자는 그 흐름을 숫자로 바꾸고 불확실성의 범위를 적어두며 다른 사람이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문장을 정리한다. 그렇게 남은 기록은 한 사람의 마음을 넘어 공동체의 습관으로 이어진다. 어떤 이야기는 그 습관을 신비로 바꾸려 하고 어떤 이야기는 그 습관을 권위로만 남기려 하지만 실제 작업은 그 사이에서 조용히 계속된다. 문 밖에는 겨울의 공기가 서서히 가라앉고 먼 별빛은 과거의 시간을 품은 채 도착한다. 그 위에 더 오래된 배경이 얇게 깔려 있다. 그것은 누구에게 말을 걸지 않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으며 다만 존재하는 방식으로만 남아있다. 인간의 손은 그 존재를 조심스럽게 더듬고 지나치게 큰 말 대신 작은 확인을 반복한다. 결국 남는 것은 서두르지 않는 문장과 오래 버티는 측정의 태도다. 새벽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전원을 끄는 손동작도 급하지 않다. 계측기의 바늘은 멈추고 기록장치는 마지막 줄을 저장한 뒤 조용히 열을 식힌다. 긴 시간 동안 반복된 관측은 하루의 피로처럼 몸에 남지만 그 피로는 곧 규칙이 된다. 규칙은 과장된 결론을 밀어내고 작은 차이를 구별하는 감각을 남긴다. 하늘의 배경은 그대로이고 해석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듬어진다. 다듬어지는 동안에도 밤은 같은 속도로 이어지고 작업대 위의 먼지는 천천히 가라앉는다. 이 고요한 반복 속에서 우주의 오래된 빛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온도로 같은 방식으로 측정되기를 기다린다. 그 기다림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조용한 관측이 계속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간이다.